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로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대장동 그분으로 언급된 조재현 대법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캐스팅 보트인 충청 지역을 방문해 충청의 사의를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틀째 호남을 공략 중인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22만여 명의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20대 대통령 선거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엔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격해지고 있는 여야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과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대선판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1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국, 여야가 대장동 의혹에 연일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대장동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는데 녹취록의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 오늘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지지율 접전 속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방이 2주밖에 남지 않은 대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등 윤 후보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조하며 윤석열 게이트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누나를 내세워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이 분명하다며 우연한 거래라고 말한 윤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가 대장동 배후 세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사건은요. 네.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이니까 제일 큰 공헌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설계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이자 녹취록에도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가 부패했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후보님을 의심하죠. 시장이 전부 했으니까.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국민의힘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김 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첫 법정 TV 토론에서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에 그분으로 실명이 거론된 조재현 대법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로 평가받는 충청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충청의 사위 충청과의 연을 강조하며 중원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남쪽에 몰려있던 공공기관을 북동부로 옮긴 실적을 강조하며 충청에도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인프라 투자 등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 실천으로 폐쇄를 앞둔 당진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일자리 감소와 경기 침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산업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되고 노동자들도 거기서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다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위해선 당선 직후 5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보상하고 코로나19 극복 특별위원회를 꾸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발언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사드 배치한다고 충청도에다 갖다 놔볼게요. 이런다든지
가만히 있는 데다가 선제 타격한다고 겁을 준다든지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게 경제를 안 그래도 어렵게 하는데 점점 더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정부 구상을 밝히면서 정치교체와 다당제 등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공감대가 있다며 재차 안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서해안 거점 유세 이틀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남과 전북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DJ 정신과 국민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장 먼저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운동 기념관을 찾아 보국 영령들을 참배했습니다. 부정부패에 한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강조한 윤 후보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제 입속을 챙기는 사람은 리더로서 부적합하다며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동학농민혁명은 권력층의 부정부패와 국민 약탈에 항거하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입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로 향한 윤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보다 DJ 정신에 가깝다며 호남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DNA가 담긴 그런 민주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민주당과 대결이 아닌 부패한 이재명의 민주당과의 대결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윤 후보는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되새기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이곳을 찾는 건 처음으로 국민통합행보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울산과 포항을 돌며 이틀째 영남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일화 질문을 받은 안 후보는 국민 경선을 하면 자신이 질 확률이 더 많았는데도 국민의힘은 대답 없이 가짜 소문만 퍼뜨렸다며 국민의힘의 불쾌감을 나타냈고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어떤 정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와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며 다른 대선 후보들을 향해 이동권 예산 확보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재외국민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재외국민 투표를 마치고 나면 3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도 실시됩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뉴질랜드 대사관과 오클랜드 분관을 처음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본격화됐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엿새 동안 전 세계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는 재외국민 투표. 다만 전쟁 위험이 고조돼 재외국민이 철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이미 지난 1월 추가 투표소 확대 등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한 법 개정을 마쳤는데 여당이 추진해온 재외국민 우편 투표는 이번 대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 향상을 위해서 재외국민 수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외투표를 신청했지만 귀국이나 출국 등의 사유로 투표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 당일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면서 대선 후보들도 해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재외동포청 설립을 내세워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약속하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더 큰 자랑이 되는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재외동포들의 힘 모아 글로벌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28일 재외국민 투표가 끝난 뒤 3월 4일과 5일에는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등은 이미 거소투표 신청을 마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 이후 선거일 당일에는 방역당국의 임시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직접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재밍에서 이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닉네임으로 상위 순위에 오른 이용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5일 게임 순위표상 1위부터 10위까지 초밥과 법카 등 이 후보를 연상하게 만드는 닉네임들이 등록된 것을 두고 성명 불상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 득점과 순위를 조작해 해당 닉네임을 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법률 검토 결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한 내용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보다 약 7배 많이 제기했다며 편파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정방송감시단은 지난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해당 방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 관련 의혹은 50건인데 반해 이 후보 관련 의혹은 7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TBS의 불공정 편파 방송이 심각하다며 TBS가 공정하게 방송할 의무가 있고 시민의 투표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중인 국회 고성연수원을 방문해 국회 사무처와 강원도 의료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가 비상 상태에서 국회가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국가적 고비를 넘기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관계자들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의정연수원이 의회 민주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의미 있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더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또 다른 운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대선이 딱 2주 남았는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박빙의 지지율 속에서 서로 상대방 텃밭에서 얼마나 표를 더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지지율 그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만큼 네. 이 어느 한쪽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이 상대 진영의 텃밭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받느냐가 이번 대선 승부를 가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영남,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겐 호남 표심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이 TK 지역은 그동안 이 보수 정당 후보에게 몰표를 준 지역입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은 이 지지율을 얻지 못한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좀 다릅니다. 이 민주당은 그 이재명 후보가 첫 TK 출신 대선 후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TK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송영길 그 민주당 대표는 이 TK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40%를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 표심을 사로잡을 지역 발전 공약을 내걸고 네. 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설에 자신의 고향 그 안동을 방문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공약을 발표했죠. 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후보 이 육군사관학교를 왜 안동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곳 임천각 석주 이상용 선생께서 초대 국무령을 지내시면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무장항쟁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 뜻을 기려서 육군사관학교를 이곳 경북 안동으로 이전해서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육사를 안동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이제 공약을 한 거고, 이제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또 화제네요. 네, 윤석열 후보도 이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호남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설 연휴에 이제 손편지를 돌리기도 했고요. 또 윤 후보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엔 이번 달에만 이제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호남구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는다는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특히 윤 후보 최근엔 이 호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으로 표몰이에 나선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이 민주당 반대로 이 광주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지 못했다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광주의 그 복합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순천 이런데 그래도 경제력이 상당한데 이런 걸 못 들어오게 민주당은 막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정치인 몇 명 평생 국회의원 해먹으라고 우리가 민주화를 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대형 복합 쇼핑몰 광주 유치 공약 지원 사격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이 지역의 정치 독점 구조가 이 경제, 문화, 인프라 낙후 문제로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이 쇼핑몰 유치 관련 토론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서로의 볼모지에서 지지율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제 박빙 구도 속에서 이번 그 대선의 투표율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건 여야 모두 투표를 독려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투표율이 변수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관심사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한 끗 싸움으로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로 투표율 변동성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치러진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이 역대 총선 투표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고요. 다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이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식하는 유권자가 늘어나면 이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반면 이 정부 방역 판단에 대한 반응은 이미 반영돼 있어서 뭐 갑자기 야권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별, 연령별 투표율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60대 이상 투표율, 이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투표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후면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투표율이 막판 돌발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막판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2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내가 4번 타자입니다. 차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유세 경쟁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스터슛,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이 연일 화제가 되자 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구 배트 스윙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유세 현장의 세리머니 대결에 가세했습니다. 고마해라! 마이 못다이가! 저는 토박이 부산 사람입니다. 중앙에서 정치하면서도 부산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사번타장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헤이 안철수 안철수 기호 4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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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4번 안철수.
네, 안철수 후보 어제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서 4번 타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국민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현재는 9회 말 투아웃의 절박한 상황이지만 안 후보가 타석에 들어서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역전 홈런을 치겠다.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다짐을 배팅 스윙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발차기는 말할 것도 없고 어퍼컷하는 윤석열 후보보단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지만 단일화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잠복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단일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안 후보 오늘 울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미 끝난 일이라면서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안 후보는 무엇보다 자신의 단일화 제안 이후 국민의힘이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가짜 소문만 퍼뜨리고 적대시하는 태도만 보였다며 저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고개를 굽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선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내가 홈런 치는 4번 타자라면서 대선 필승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후보, 경제도 모르는 무능력한 후보라면서 양당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역전의 발판을 노리고 있는 4번 타자 안철수 후보. 그는 과연 위기에 처한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극적인 말루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정치톡은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대선 캠프들이 요청한 선거 현수막 문구, 법카로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의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각각 겨냥한 표현인데요. 어느 정도 대상이 연관되고 연상돼도 선관위가 묵인하겠다,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해석돼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관위는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일반적인 표현조차 현수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180도 달라진 배경에 대해서 선관위 측은 지난 선거에서 지나친 개입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며 지난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선 후보자가 특정되는 표현만 제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입장 변화엔 양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는 박빙 구도인데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 9인 가운데 2인이 공석 상황인 점도 한몫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관위의 오락가락 태도로 대선은 진흙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 여야 양쪽에 어느 정도 네거티브 표현은 허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무기를 준 셈인데요. 정치 균형성 측면에선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혼탁한 선거 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지금 그때그때 달라지는 선관위의 잣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거대 양당 후보의 이제 먼저 그 발걸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충청, 그리고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호남 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장소는 다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이제 그 노림수가 서로 이제 다를 텐데 상대방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두 분은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고 특히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차이가 크게 나고 각이 서는 게 외교안보 통일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충실하게 DJ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전직 두 대통령을 이어받겠다. 그리고 선거에 그분들 이름을 올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그 DJ와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운운하는 것이 희한한 일이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쓰셔야죠. 저렇게 자존감 없이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DJ나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욕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해야죠. 박정희 대통령도 계승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못한 것만 있겠느냐. 잘한 것도 있다 찾아내서 우리가 배출한 지금은 감옥에 있고 한 분은 탄핵됐더라도 그분들 때 좋은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본인이 DJ 하면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선제 타격을 주장하시는 분이 어디 DJ를 입에 올립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의 저런 선거운동 행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J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빨갱이로 몰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말 바꾸기 한다고 몰고 그 권력에만 생각이 있는 이상한 분으로 몰아놓고 갑자기 DJ 정신이 민주당보다 본인이 더 DJ 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속아 웃을 일이죠.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입에 올리는 건 정말 이거는 후한무치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가족 수사한 분이 본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위가 정치 보복이라고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그 두 분 대통령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파리라는 말을 쓰셨던데 그 파리라는 말은 윤석열 후보에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당이 배출한 국힘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좋은 점을 홍보하시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현주 의원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각각 지역 유세에서 각각 다른 곳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찾고 있는데 상대방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상대방 전략이요. 네.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뭐 시대 정신 내지는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네거티브 막 하고 있지만 이 네거티브들이 판을 바꾸지 못해요. 근데 아주 초박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판을 바꾸는 이제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통합 이게 굉장히 큰 프레임 중에 하나다. 네. 그런데 이 양당이 이렇게 보면 다들 통합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거 막판마다 대선 후보 중에서 통합 얘기 안 하신 분이 없어요. 근데 항상 보면 되기 전에는 통합 얘기 하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저는 또 한번 또 살펴볼 필요도 있다. 뭐냐면 통합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하나의 어떤 레토릭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좀 더 내용이 있고 좀 더 이렇게 충실하게 통합적인 행보를 하나하나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통합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통합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다만 그럼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 민주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범민주계가 그러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실현 가능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현지 호남 유세에서 현재 국민의힘이 DJ 정신을 더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제 유세를 했는데 네. 들으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뭐 우리가 DJ도 존중하겠다. 네.
우리가 DJ 정신도 존중하고 또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민주당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을 계승하겠다. 그런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더 잘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설득력은 좀 없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계승하겠다 정도로만, 존중하겠다 정도로만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상대방 당하고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좀 오게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0대 대선이 오늘로 꼭 2주 남았습니다. 막판까지 전국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대장동 녹취록을 두고 여당은 윤석열 게이트,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이렇게 프레임 전쟁이 격해지고 있는데 양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이게 뭐 이런 이제 특히 대장동 건은 저는 더 이상은 이제 별로 지지율에 이렇게 그 반영이 새로 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또 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좀 더 지지하고 덜 지지하고 그 당에 좀 지나갔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어쨌든 지금 뭐 물론 무슨 대법관 얘기도 나오고 막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나 우리 당에 대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어떤 몸통 뭐 이런 식으로까지 모으는 것은 저는 그 좀 많이 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몸통이다라는 그런 의혹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을 계속 이렇게 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준환기의 상황에서 저는 이 네거티브 이것이 뭐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서 그냥 돌긴개긴으로 갈 수는 있지만 득표에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우선 최근에 설훈 의원, 이분이 이낙연 캠프 총괄선대 본부장인가 그랬죠. 대장동 의혹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인 것처럼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최근 드러난 녹취록을 보고 얘기했죠.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는 너무나 억울했겠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분이 아니면 명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가 당한 그 모욕과 그 억울한 그분 팔이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사람이고 지지자도 사람인데 그 누명을 벗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명도 다른 사람이 벗겨준 게 아니고 그냥 녹취록이 벗겨준 겁니다. 처음에는 녹취록을 유동규 중심으로 검찰이 일부 푼 것 같아요. 이게 검찰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대장동의 그분이라는 말이 이재명 후보와 연결된 건 하나도 없고 마지막으로 나온 녹취록을 보면 김만배가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냐, 이재명한테 돈을 줬냐, 안 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아님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다시 인지시키고 인정받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고. 네. 그리고 거기 보면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쌍욕하는 사이다, 욕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면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해 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확증적 범죄자와 토론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녹취록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대장동이 그럼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친문이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를 좀 망설였던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집하는 효과 정도는 줄 수 있고 중도 일부가 윤석열하고 김만배하고 친했어? 이러면서 혹시 일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녹취록 속에서 그분이 또 다른 분이 또 있잖아요. 그 지목되고 있는 분인데 오늘 그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 부분은 또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러시면 의심받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프레임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저분이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가장 잘못한 게 본인의 이름을 최초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만들어서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명이 녹취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나오신 거예요. 녹취록에 제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의 의도가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개입하신 게 아니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 그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겠다는데 뭐 하시든지 하시는 건 대법관님 자유십니다. 그런데 그게 녹취록에 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초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저렇게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기자회견 하셨는지 모르겠고 핵심적인 내용이 다 빠졌어요. 예를 들면 네. 녹취록에서 두 사람이 얘기한 그 빌라의 위치는 수원이거든요. 그러면 딸이 있는지, 수원에 사는 딸이 있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밝혀야 되고 기자들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요인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가만 계시는 게 프레임에 안 빠지는 건데 지금 저는 그 기자회견에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무조건 아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신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본인 뭐 성함이 사실은 별로 유명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하셨으면 사람들이 성함 기억 못했을 텐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 하시는 바람에 사람들 뇌리 속에 이렇게 기사의 헤드라인도 나오고요. 그래서 네. 조재현 대법관 성함이 되게 유명해지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검찰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냐.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그 녹취록이 나온 것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안 내고 일부만 나왔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우리 여야 이 문제 이전에요. 저는 이 검찰 내지는 이 사정기관들이 이 정치를 넘어서고 있구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것은. 그래서 문재인 정권 편도 아니고 우리 국민의힘 편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편이구나. 그래서 자기들의 계산 속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 어떨 때는 이쪽 편을 들었다 이러면서 정치를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대장동 게이트도 한마디로 제가 생각할 때 사법 카르텔에 이 썩어 빠진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대법관님이든 어느 훌륭하신 검찰 분이든 지금 우리 사회의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법과 검찰이 정치를 농락하지 않도록 하는 거, 민주적 통제 가능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도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사실 너무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초기에는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이들이 이 어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사실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농락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통합 얘기도 여야가 다 하고 하는데 정치가 좀 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사정기관이나 이런 역할들이 정치를 뛰어넘지 않도록 잘 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고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가장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한 게 적폐청산이었죠.
그러면 촛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적폐청산을 안 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을 하려면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쌓여온 부정부패 비리잖아요. 그럼 부정부패 비리는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이 발생한 점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사정기관 중에 가장 개혁하길 원했던 게 검찰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적폐 수사를 검찰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개혁 1순위인 검찰에 대한 개혁이 뒤로 미뤄지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민주당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지점인 건 인정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다 검찰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냉정하게 보면 검찰 출신이 많은 국민의힘 쪽이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후보도 검찰총장 출신, 그다음에 선대본부장도 검사 출신. 그래서 주요 요직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검사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검찰과 끈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이 완전히 이 선거라는 대선이라는 연극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 대해 국민은 검찰 적폐 청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속설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한때 개혁 동지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금은 파열음을 내는 모습입니다.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 먼저 합니다.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신 후보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지나치게 과하고 심하시고 국민의힘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더라. 민주당에는 가혹하고 국민의힘은 관대한데 좀 이해가 안 됐고요. 이재명 후보 편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저 심상정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편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큰 당이라고 소수당 발 아래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다 예상한 그 수세대로 무한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네, 5년 전이죠. 박근혜 탄핵 버스킹 당시에 서로를 치켜 세웠던 두 후보. 어제는 동지, 그리고 오늘은 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뭐 실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심상정 후보님은 대선 때마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허경영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하고 누가 더 득표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이제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왜 나오셨을까? 그리고 저분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노동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좀 저는 한편 또 근데 정의당의 입장에서 좀 이해는 가는 게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과거에. 그런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그 지난번에 이제 선거제도 개혁 이거를 하면서 그 비례대표 연동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셨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 대선에서 1년에 어떤 지지하고 연대했던 관계의 그 맥락 속에서 큰 이제 이 선거제도 바뀌면 정의당이 어떤 그 비중 있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그 패스트트랙 사태 때 그때 연동형 비례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때 어쨌든 통과됐어요. 근데 통과됐는데 어쨌든 사실 저희도 자성을 하고 저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때 생각했던 게 왜 미래한국당 같은 것을 만들었냐. 그 위성정당 아무리 우리가 반대하던 제도가 통과됐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들었어요.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또 사실 정작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 소신을 갖고 있었다던 민주당이 그때 또 무슨 위성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 소수 정당이 더 소수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의당이 상당히 많이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동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개혁 지지자들 놓고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거가 일어날 때마다 민주당은 늘 정의당이 가져간 표, 민주노동당이 가져간 표 때문에 그 한명숙 총리가 시장 후보 나가셨을 때 서울시장 1.6% 차로 지는데요. 그때도 정의당 후보가 가져간 표가 표 때문에 진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시민 후보가 그때 졌거든요. 그때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그만뒀는데 그게 막판 단일화 비슷하게 그냥 포기 이렇게 돼서 그 표가 그대로 그냥 사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동지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와 정의당 지지자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주요 타격 방향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있을 때 정의당은 늘 득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은 쪽을 바라보고 갔을 때 지지자들이 표를 분산해서 주는데 정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박빙의 선거에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차츰차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득표율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오는 게 많을 거다. 이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딱 한 번 순기능을 했을 땐 열린우리당 시절에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났으니까 지역구는 열린우리당을 찍고 비례는 민노당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민노당이 10석을 얻었죠. 그런데 앞으로 그 후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정의당 찍지 않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의석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례위성 정당은 저도 반대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거예요. 그 이념적인 상황에서는 정의당하고 연대해야 되는데 현실을 이끌어 가려면 국민의힘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통합당이 비례의석수를 만들고 민주당이 안 만들었다면 민주통합당의 의석수가 25석 정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150석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 그때 나와요. 그러면 집권 여당이 전국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은 아니지만 미래통합당이 먼저 만들어서 그 후에 민주당이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복잡한 협상 과정이 있었습니다. 통합해서 좀 진보 쪽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아마도 그때 그 협상안을 받았다면 정의당도 10석 이상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은 깨졌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더 사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도 진보 개혁 쪽에서 같이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작은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야권 단일화에 관한 질문인데요. 단일화 물밑 협상이 현재로서 이제 정지 상태인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박빙의 승부 속에서 한 표라도 이제 아쉬운 이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찾아갈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2시경에는 이태규 의원이 그리고 6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각각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를 주저앉히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배신자 밝혀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찾아내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태규, 이준석 두 분에 의해서 밝혀진 게 진짜 가관인 게 아름다운 단일화는커녕 뒤로 갈라먹기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부는 안 된다. 이유가 뭐냐? 윤석열 후보 주변에 총리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아니 사퇴해주면 최고위원회에 배려해줄게. 조강특위에 배려해줄게. 공천심사위에 배려해줄게. 혹시 종로, 보궐 우리가 공천해줄 수도 있어? 그리고 지역구도 적당히 해줄게. 이게 무슨 단일화입니까? 뒤로 나눠 먹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협상 과정을 저렇게 밝히는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네. 뭐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더라도 단일화는 뭐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요, 물론 뭐 있습니다.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극적으로 예, 아무 칸막이 없이 뭐 윤석열 후보가 받을 가능성 뭐 우리 아이디얼하게 뭐 그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남아 있는 확률도 굉장히 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그 당에 배신자가 있다. 그래서 그 배신자는 스스로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로 이렇게 또 이태규 의원 만나가지고 뭐 공동정부가 어떻네, 뭐 조강특위가 어떻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고 정말 이준석 대표가 하려는 정치는요. 과거에 구태 중에서도 구태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야합하면서 공개적으로 서로 욕하고 이거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단일화는요. 어쨌든 후보가 한 명이 사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명분이 지지자들을 이제 끌고 오려면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경선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후보가 사퇴한다는 것이 각각의 후보는 자기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남을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는 이제 당에도 이제 단일화가 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상대가 받을 수 있는 제안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상대를 배려하기는커녕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이 당 뭐 대표랄까요? 당 대표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당 대표가 과연 단일화를 하려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단일화를 만약에 굳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론조사 경선을 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그것이 내일이 지나면 이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늘 내일 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 두 번째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저게 그냥 막 산만한 상태에서 단일화가 아름다운 단일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지금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리더십의 어떤 문제도 이제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좀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성은 뭐 거의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맞짱 토론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대선판의 치열한 프레임 싸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평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면서 강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